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크라우드 소싱 교육을 맡은 데이터 구축팀 김연교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은 사업 개요와 인공지능과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 그리고 저작 도구 사용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2012년부터 인공지능용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2020년도인 올해는 울산대학교에서 자율주행 드론 비행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이 진행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곳에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이 사업은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공공 데이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구축된 데이터는 AIHub.or.kr이라는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많은 기관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주관 기관이 되어 드론 기업과 그리고 AI 서비스 기업들, 그 외에 참여 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크게 세 가지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보시는 그림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 기업에서는 관광지, 도심지, 산림지 이 세 가지 지역에서 영상을 취득해 올 것이고, 크라우드 소싱 우리 인원분들께서는 영상이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공 및 구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자동차가 있는 곳에 네모나게 바운딩 박스를 표시하여서 라벨링 작업이라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객체가 어떤 것인지 이미지 내에 정보를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라벨링 작업은 울산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저작 도구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작 도구를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 뒤쪽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을 이용한 라벨링 예시입니다. 드론 영상 같은 경우는 높은 고도에서 찍기 때문에 많은 객체가 나오게 됩니다. 영상의 모든 객체를 라벨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시는 것처럼 총 19가지 물체에 관하여 바운딩 박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라벨링의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왼쪽 초록색 박스는 바운딩 박스가 여우에 알맞게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에 있는 두 빨간색 박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박스는 여우보다 너무 크고, 세 번째 있는 박스는 여우보다 너무 작게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객체의 크기에 맞게끔 알맞게 박스를 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에 가려진 여우가 보이는데요. 이 잘 쳐진 녹색 박스는 여우가 보이는 부분만 박스를 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여우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나무 있는 부분까지 박스를 쳤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드론 영상의 특징상 높은 고도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운딩 박스를 칠 때에는 최대한 가려지는 부분을 피해서 해당하는 객체의 영역만 바운딩 박스를 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라우드 소싱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자유롭게 영상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출을 하면 해당 가공된 업무량만큼 비용을 집행하게 됩니다. 비용 집행 기준은 첨부된 메일에 있는 한글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구축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데이터 가공과 라벨링이 인공지능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겠습니다. 네,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인공적인 지능을 뜻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에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예시 이미지가 있는데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약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처럼 바둑만 잘 두는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강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이란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저 여자분이 소피아라는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말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로봇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더 많은 강한 인공지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이미지를 바라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해당 그림을 굉장히 확대하면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로 된 배열들 사이에서 사람의 얼굴을 찾거나 또는 자동차를 찾아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한 좋은 예시 이미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그림처럼 기린 이미지를 보여주고 기린이다, 고양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고양이다 라고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린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컴퓨터는 기린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지도학습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물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물체의 정답을 알려주는 작업을 라벨링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라벨링 작업을 올바르게 표현을 해줘야지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을 해서 자동차는 자동차다 또는 사람은 사람이다 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라벨링 업무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잘 가공된 데이터는 이제 CNN이라고 하는 영상인식과 음성인식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CNN 모델을 통과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고양이 이미지는 고양이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귀나 눈, 손, 발 같은 그런 특징 부분들을 추출을 하게 되고 실제로 CNN 모델을 통해서 추출된 이미지의 모습들을 시각화하면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해당 특징들을 보고 이 사진이 고양이구나 또는 다른 특징 오브젝트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과 데이터 구축팀에서 구축된 데이터들을 통해 울산대학교와 소홍테크, 에이테크라는 업체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관광지 주변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실종자를 검출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와 그리고 도심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범 드론 서비스 또한 산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명수색용 드론 서비스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벨링이 잘 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서비스의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 보셨던 이미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사업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일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작 도구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따라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부분에는 이미지 라벨링 관련 문의사항이 많았던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작 도구를 통해 추출된 이미지 폴더를 불러오게 되시면 많은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의 이륙과 착륙 부분을 생략하고 드론이 완벽히 공중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는 지점부터 바운딩 박스를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영역에 관하여 라벨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영역에 대해서 라벨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도심지 영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심지 영상에서 관심 영역을 표시하면 다음 이미지와 같습니다.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도로와 도로 주변에 있는 객체들이 관심 영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관광지 영상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의 관심 영역은 어디일까요? 뒤에 아파트나 바다가 아닌 관광지 영상에 해당하는 영역만이 관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관심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객체나 물체에 관하여 바운딩 박스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집과 빌딩의 차이는 무엇인지 나타내는 예시 이미지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집과 빌딩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꽃갈 모양이면 전부 다 집으로 통일을 하고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네모난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빌딩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집일까요? 빌딩일까요? 지금 네모난 바운딩 박스 부분만 보시면 꽃갈 모양의 집들이 보입니다. 네, 해당하는 영역만 이미지로 가져오기 때문에 집으로 바운딩 박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객체가 겹쳐져 있을 때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쳐야 하는지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트럭이 나무와 전신주로 가려져 있는데 오른쪽 이미지처럼 트럭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앞부분을 표시를 해주시고 전신주와 나무를 다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객체가 겹쳐져 있는 부분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동차끼리 겹쳐져 있는 바운딩 박스의 영역이 오른쪽 그림처럼 최소화해서 맞춰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바운딩 박스가 쳐진 오른쪽 트럭을 보시면 가로등의 머리 부분과 트럭이 겹쳐져 있는데도 그냥 박스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겹쳐지는 부분들이 특징들을 많이 가리고 있지 않다면 그대로 바운딩 박스를 진행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은 어떻게 라벨링을 하는지 나타내는 예시 이미지입니다. 교통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를 전부 표시해서 바운딩 박스를 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 표지판 영역만 바운딩 박스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지대를 제외한 신호등만 바운딩 박스를 쳐주시면 됩니다. 바운딩 박스를 쳐야 할 최소 사이즈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았었는데요. 이 기준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객체가 분별이 가능하면 바운딩 박스를 치면 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어중간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 예시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이미지를 보면 사람의 바운딩 박스 이미지를 확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17 x 48이라는 이미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지를 보면 사람의 특징인 팔, 다리, 머리 부분들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이미지지만 안쪽에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미지의 사이즈는 17 x 34입니다. 아까랑은 다르게 세로의 변의 길이가 10 정도밖에 작진 않지만 이미지의 형체가 사람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분간이 가지 않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를 안 쳐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자 이미지 같은 경우 사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를 그대로 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찍게 되는 드론 영상의 특징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겹쳐지는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도
나무가 겹쳐지면서 하나의 바운딩 박스로 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른쪽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하나의 나무로 칠 수 있는 것들만 쳐주시면 됩니다. 나무 외에도 객체들이 겹쳐져 있을 때에는 하나의 객체로 온전하게 바운딩 박스를 칠 수 있는 것부터 쳐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들으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